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적성 검사입니다. 사실 이거 강의가 필요한 건 아닌데 문의하시는 분들 하도 많아서 이거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많아서 그냥 간단하게 짧게 소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성 검사만 보는 데도 있고요. 적성 검사, 인성과 적성을 같이 보는 검사가 있는데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뭐 경기는 인천 보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구에서는 적성까지도 보고요. 대구는 또 인적성 같이 보고 뭐 그렇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 이제 인적성을 같이 봤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인성 검사만 본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자, 자세한 내용을 좀 보시죠. 자, 교재를 보시면 인성 검사 개요 한번 좀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사 내용은 이러이러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검사 결과 활용은 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보통 이제 yes, no, 예, 아니요, 뭐 이런 데다가 체크를 한 200개, 300개, 400개 문제 정도를 이제 정신없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정신없게 이렇게 하는 거, 그 질문에 따라서 그 정신없게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그 로직에 의해서 약간 이 사람의 협동심이 얼마네, 무슨 뭐 또 뭐 자기주도가 강하네, 뭐 여러 가지 어떤 성격적인 부분을 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게 인성검사의 취지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동의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객관식 문항 가지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뭐 그런 사람 성향을, 그 성격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아마 노벨상을 받아도 될 발견인데, 뭐 제가 아는 한 이런 검사를 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뭐 이게 아마 민간 기업들, 뭐 삼성을 비롯해서 사트 뭐 이런 걸 보는 때 민간 기업들의 영향인 걸로 보이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인성 검사를 파악하는 게 뭐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면접 시험에 하여간 뭐 보는 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신경이 뭐 쓰일 수밖에는 없죠. 뭐 그거보다는 사실은 인성 검사는 하루 집합하시니까 이제 가서 이제 대개의 경우는 이제 따로 이제 장소를 정해가지고 모여서 하게 되는데, 모이셔서 그냥 한번 서류 같은 것도 그때 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내라는 데가 있으면 내고, 뭐 무엇보다도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동기가 되실 분들 얼굴 한 번들 같이 보고 그냥 이런 분들이 같이 일할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오는 정도, 뭐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대비 방법이라고 좀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뭐 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가장 큰 인성검사 대비 방법은 꼭 가시는 겁니다. 참가를 하시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자치시에서는 인성검사를 안 오면 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했다는 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내를 한다고. 또 원칙적으로는 이것도 일종의 그 면접 시험의 어떤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 안 하시고 나중에 면접만 따로 보시고 이러는 것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인성검사, 인적성검사를 하면 꼭 그날 가셔가지고 반드시 어떻게든 하고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대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어떻게 미리 준비해야 되나요? 뭐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요.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검사이지 시험이 아닙니다. 검사이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준비해서 뭐 잘 보고 뭐 그러는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 교재에 뭐 그래도 실제로 뭐 오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좀 정리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뭐 묻는 대로 그냥 답하면 되지 뭐 이런 겁니다. 문제의 구성은 대개 이제 비슷한 류의 문항들, 여기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나는 모험을 좋아한다, 뭐 나는 오지행을 좋아한다, 나는 뭐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다, 뭐 이런 류의 질문, 나는 뭐 일을 할 때면 항상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뭐 개인적인 도전 의식 아니면 어떤 적극성 이런 걸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류의 비슷한 질문들이 뭐 몇 개씩 덩어리가 져서 뭐 몇백 개 문제 중에 흩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하는 내용은 그 어떤 질문의 패턴을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만드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통 이제 대학교 심리학과 뭐 하여간 교수님들을 이제 이름 걸어놓고 무슨 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이런 것들을 하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어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관련돼서 대답이 왔다 갔다 하면 이거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뭐 오지여행을 좋아한다라고 해서 예라고 체크했는데 나중에 저기 한 100 몇 번째 문제에 가면 나는 뭐 여행을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근데 아니요. 이러면 두 답변이 서로 상이하게 되죠. 패턴이. 그것들을 이제 나름의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그 패턴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게 나오면 일관성이 있는 걸로 일단 체킹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관성이 중요한 겁니다. 일관성이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개별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적극성이 좀 높네, 뭐 협동심이 좀 높네, 뭐 사교성이 좋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름대로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이거 하실 때 뭐 순전하게 무슨 그 자기의 어떤 생각을 100%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종의 이제 연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캐릭이고, 또 나쁜 얘기들은 또 아니요 뭐 이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거 자체에 그 신뢰도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뭐 말씀드린 대로 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검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열심히 그냥 본인 생각대로 좀 체킹을 하고 OMR 카드까지 깔끔하게 대고 나오시는 게 가장 중요한 준비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시간 관리입니다. 제가 이제 간혹 보면 이제 그런 분들 계세요. 일관성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뭐 이거 비슷한 문제를 한 200번째 문제를 푸는데 이거 비슷한 문제 앞에서 봤는데 내가 아니오라고 잘못 친 것 같아. 그래갖고 막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그 문제를 막 찾으세요. 맞다. 이것도 아니라고 했구나. 그럼 여긴 또 얘라고 고쳐야겠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이렇게 맞추려다 보니까 문제가 한 300 몇 개인데 한 150개밖에 못 풀었다. 못 찍었다. 이렇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죠? 조금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어요. 전혀. 뭐 성격 파탄자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하게 뭐 무슨 이상 있는 걸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일종의 그런 패턴의 일관성을 가지고 척도를 매기게 됩니다. 보통 이제 뭐 5점 척도 뭐 이건 기관마다 만드는 데마다 다 다르다고 하는데 뭐 협동심은 5점 만점에 뭐 4점이다. 이런 거는 협동심에 관련된 항목이 뭐 이것저것 해서 한 5, 60개 있는데 일관성 있게 답한 게 뭐 이렇고 다른 거랑 크로스 체킹 해봤더니 뭐 이래서 결론적으로는 5점 만점에 4점이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거를 지표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 나름의 그 방법 툴이 각 그 연구소마다 그 영업 비밀인 모양이에요. 그건 만들기 나름이고 하기 나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그 어디에 해당 지자체가 어느 기관에다가 이걸 위탁해서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건 되게 상이하게 나오고요. 면접위원들한테는 그렇게 만들어진 질문의 어떤 그 결과지가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의 협동심은 5점 만점에 4점. 다음에 적극성은 뭐 5점 만점에 5점. 뭐 대인관계는 5점 만점에 3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그 결과지를 면접위원들 한 장짜리 결과지를 면접위원 책상 위에 올려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올려져 있는 거를 가지고 나중에 면접위원들이 뭐 다 뭐 5점 만점에 4.5점이었는데 예를 들면 협동심만 5점 만점에 뭐 2점이 나왔어요. 그럼 좀 적은 것 같으면 예를 들면 본인이 뭐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도 물론 일부 있습니다. 본인이 다른 건 다 좋은데 협동심이 좀 낮게 나왔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는 질문들이 어쩌다가 한 번씩 있고요. 다음에 실제로는 이걸 어떻게 면접 때 활용하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협동심이 적기 때문에 근데 관련된 경험을 묻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협동심이 많이 적게 나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놓고 묻는 게 아니고 결과를 봤더니 협동심이 적게 나왔는데 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본인이 뭐 친구들이랑 혹은 뭐 조직에서 어떻게 협동을 해서 뭐 성과를 낸 경험 같은 게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면접위원들한테. 그렇게 면접위원들한테 가이드가 가는 것이죠.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한번 물어보라라는 어떤 제로적인 측면에 불과합니다. 물론 많은 지방직에선 그런 것조차도 묻지도 않습니다. 그 인적성 관련된 질문 자체가 있는 경우들이 거의 없고요. 그나마 가장 많이 묻는 경우가 서울인데 서울인 경우에도 제가 아는 사례 중에 뭐 이런 100개 중에 한 두세 개, 두세 명 정도가 이렇게 대놓고 인적성 검사 결과가 이랬는데 라고 해서 물었던 경우입니다. 한 4-5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네요. 그거는 이제 교재에 보면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도 제가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답하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거 가지고 면접 때 아무 영향이 없기 때문에 전혀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래서 자 다시 돌아와서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일정 수 이상은 어떻게든 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검사의 신뢰도 문제에 직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 얘기는 실제 그 연구소에서 문제를 만들었던 디자인했던 분한테 직접 문의를 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던 내용이어서 뭐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신뢰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 안 나오면 신뢰도가 좀 부족한 걸로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면제를 푸시면 이게 보통 그 디자인 하기로는 한 문제당 5초에서 10초 이내, 그러니까 보고 바로 생각해서 바로 예, 아니오를 체킹하는 방식으로 한답니다. 물론 이제 뭐 예, 아니오가 아니고 좀 다른 방식으로 질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5점 척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일부 있다고는 하는데 대부분 그냥 뭐 예, 아니오를 대부분 많이 한다고는 합니다. 그것도 뭐 내년은 또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뭐가 나오든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여튼 시간이 그 시간 제한을 주는 겁니다. 고민하지 않고 바로 본능적으로 찍을 수 있게, 그래야지 진실성 있는 답변이 나온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냥 본능적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본능적으로. 다음에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본인 생각대로 그냥 찍으시면 그게 일관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답과 뒤에 답을 자꾸 맞춰가면서 자꾸 이렇게 고치시고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단정적 표현 같은 거에 조금 유의하는 게 좋으십니다. 예를 들면 질문 문항 중에 뭐 반드시, 무조건, 절대로 뭐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부모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 절대로 거역한 적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당연히. 뭐, 예, 근데 그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그럼 뭐 아니면 아니다고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걸 부정적으로 쓰면 내가 부모님한테 불효하는 막대먹은 인간으로 이해하지 않을까? 라는 걱정 따위는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뭐 하나 빠뜨렸는데, 이거는 패턴에 관련된, 그러니까 답변 전체의 패턴, 그룹별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지, 개별 질문을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개별 질문에 대해서 면접위원이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검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 말씀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에다가 아니오라고 예라고 치면 나는 되게 뭐 그런 사람이고 아니오라고 치면 되게 불효한 사람이고 이런 것 자체에 대한 정보 자체가 면접위원한테 검사 결과지로 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갔다 오시고 본능적으로 체킹하시고 그러고 오시면 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미리 준비하실 필요 따위는 전혀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일부 지역에서는 적성검사에 관련된 내용을 좀 넣었습니다. 뭐 적성검사까지 보는 데가 이제 거의 없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정말로 복불복이어서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되게 다릅니다. 보통 뭐 여기 교재에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것처럼 몇 가지 영역별로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보통 이제 사트가처럼 일반 민간 기업에서 보는 어떤 그런 류의 시험 유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이제 예시를 들기가 그렇지만 하나 이제 뭐 위안이 되실 건 여러분들이 적성검사의 문제는 시간 내에 다 못 푸는 게 정상입니다. 다 못 풀라고 되는 문제예요. 어디까지 푸나 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아주 쉽고 간단한 문제들 뭐 이런 것들을 앞에 배치하고 점점 뒤로 갈수록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맞췄는지. 그래서 굳이 막 찍고 그러실 필요도 별로 사실 없어요. 다음에 또 적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면접위원들에게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왜냐 그러면 이게 일종의 IQ 테스트 같은 거라 돼서 그거를 가지고 면접위원들이 뭐 얘는 똑똑하네 얘는 좀 안 똑똑하네 이런 거를 만약에 판단한다고 치면 큰일 날 얘기가 됩니다. 그건 일종의 그 생물학적인 편견을 갖고 시작을 하는 것이잖아요. 뭐 차라리 뭐 여러분 IQ 검사지를 내라고 하지 뭐 그렇게 평가할 거면 그런 건 큰일 날 소리이기 때문에 적성검사 자체 데이터는 면접위원들한테 제공되지도 않는다라는 점 그래서 좀 편안하게 최선을 하시는 만큼 풀고 나오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적성검사를 왜 보냐? 뭐 공식적으로는 이게 직무 능력별로 부서 배치를 할 때 뭐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뭐 이런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공무원이 되시는 게 중요하지 뭐 되고 나서 뭐 그거에 따라서 어디 가고 뭐 이러는 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또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그거 결과에 따라서 뭐 예를 들자면 수리력이 높게 나와가지고 무슨 회계나 재무 쪽으로 간다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그냥 부서 튀고 나는 대로 배정된 대로 가는 것이니까 뭐 그 결과에도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적성 검사를 할 때 60분 따로 보려면 좀 피곤하긴 한 모양이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좀 너무 마음 비우시고 그냥 최대한 풀 수 있는 만큼 풀고 그냥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